플러스 분석 데스크에 따르면 갑판 듀오. 오늘 원로원에는 박판규 변호사와 홍성갑 칼럼니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 원로원으로 호칭이 또 변경됐나요?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습니다. 아, 저 별명 중에 하나가 판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줄임말이죠. 별명이라기보다는. 분석 데스크에서 또한 KOC님이 최근 시장 폭락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닷컴 버블 붕괴 전날에 풀매수한 사람이 매도 안 했으면 지금 수익률이 500% 존버도 존버하십시오. 예전에 그 심슨즈 그린 작가들이 만든 그 퓨처라마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명성은 기대로 알고 있죠. 예, 저 심슨즈보다 더 재밌어요 저한테는. 실제 주인공이 이제 로버트 벤더, 이제 호머 같은 역할이고 그 옆에 이제 한량 인간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이 프라이거든요. 사고로 1000년 동안 냉동돼 있다가 미래 사회에 깨어난 30대 한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냉동되기 전에 은행에 1달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0년 뒤에 43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깨어났을 때 그때의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1달러 가치와 지금의 43억 달러 가치가 비슷할 수도 있잖아. 여튼간에 죽기 전에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따 김경록 PB 오면 물어볼 거고요. 울지 마. 울지 마. 그 선거 방송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을 우리 팀이 했었습니다. 김송성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때 예언대로 하반기 재보선에는 강원 강릉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핵관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권성동 전 의원이 된 목요일입니다. 통일교에서 한 장을 받으신 혐의였죠. 네. 그럼 20장은? 그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권성동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 네, 그게 이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장은 누구예요? 20개. 추 의원님. 그건 저 납작 만들 거라 그랬죠. 대구니까. 권성동 의원은 참 이제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 구치소에서 폭력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웃으면서 할 말이야? 그게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잖아요. 거기는. 닮아 보이는 것이라서 살도 빼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자주 가는데 네. 의뢰인들 보시나요? 의뢰 보는데 거기에 이제 내란범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예,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접견하면 그 맞다. 접견실 전세 놓고 있죠. 예, 아니 저는 뭐 자가자가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봅니다. 네. 저기 누구지? 저기 이상민,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중국 총리 누구더라? 한덕수. 네, 뭐 그런 사람들. 엄지라고 말할 뻔했어. 썸섭? 또 다른 저 판결 소식이 전해주면 곧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처음 말씀드렸던 얘기부터 한반도의 역사에서 수도를 가장 많이 공격한 건 누구냐? 몽골 원입니다. 하지만 수도가 지금의 한양 위치로 천도한 뒤부터는 어디? 대한민국 육군이지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를 갑판 듀오라고 하셨는데 배에서 갑판을 장악하면 선상반란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도를 장악하면 그게 반란이죠. 대한민국 육군은 1961년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죠? 64년. 64년간 서울을 3번 침략해서 2번 함락시켰죠. 이런 노략질에 시달려온 한국이 육군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뭐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고작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학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의 교리에서 휴전선 이남에서는 훈련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든가 저는 이런 건 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심할까 말까인데 시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 육군에게 침략당할까봐 안보 불안을 호소하고 있죠. 아무튼 통합사관학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요즘 그 진보 언론은 거의 안 다루고 보수 언론은 도배를 내어놔서 모르시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24년도 쿠데타를 기억해 보시면 언제든 서울에 투입될 수 있는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특전여단장들 거의 다 육사 출신이죠. 특전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2명을 빼면 이제까지 다 육사였습니다. 육군이 수도를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출신별 할당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정부 때부터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육사 몇 명, 삼사 몇 명, 학사 몇 명, 학군 몇 명 이런 식으로 장군들을 배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없앴죠 언젠가부터. 대부분 안 좋은 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죠. 그죠? 좋은 게 없어지면 누구다? 이명박.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습니다. 출신별 진급 쿼터제가 그렇게 폐지됩니다. 저는 군인 때 뭘 했다고요? 엑셀.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뭐라고 붙어 있었다고요? 인사. 그래가지고 장군 인사 같은 거 자주 다뤘는데 그 인사 발표 날 때면은 다들 일을 멈추고 TV 보고 뉴스 보고 있어요. 그때 막 다들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해요. 삼사야? 네. 학사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저 참여정부 때 군인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군인들 정서에서는 보통 충격인 거예요. 육사는 진골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육사나 이런 건 잘 모르고 이렇게 경찰하고 검찰이 약간 다른 구성이 다른 게 대표적인 게 네. 검찰은 사법연수원 기수로만 다 똑같은 출신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경찰은 채용 경로가 되게 다양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특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채도 많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학부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대가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경찰대 기수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맞아요. 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찰대를 이제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약간 특혜도 좀 줄어들고 군대도 따로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조직이 건강하려면 출신을 좀 다양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 검사 얘기해 주셨는데 검사와 경찰이 그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경찰대 몇 기인가 예. 혹은 연수원 몇 기인가가 그 사람의 피와 성분을 결정짓고 머릿속 가슴속 어딘가에 있는 계급 의식을 심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그 평생의 준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벌은 그렇게 많이 안 보더라도 어느 회사 무슨 부서 네. 인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카라를 얼마나 높이 하느냐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육사는 그게 문제다. 한국 사회 살아본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고 실존하지 않는 거라고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흐트러뜨렸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육사 뭐 그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ROTC 같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많이 그 이제 충원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사가 있지만 그 나머지 ROTC 출신들이 최고 장성으로 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경로로 통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때 구직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명박 때의 변은 그거였거든요. 자유 경쟁을 통해 우수 장교를 진급시킨다. 근데 자유경쟁 결과적으로는 그냥 육사 다 뽑는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 전방과 수도권의 중요한 사령관은 이후에 다 육사, 후방은 타 출신이라는 공식이 생겨납니다. 동문과 기수 중심 카르텔을 흐트러뜨릴 필요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반란이 또 한 번 있었고요. 기존에 검토했다는 방식은 2+2였습니다. 생도는 통합해서 선발하는데 1, 2학년만 같이 교육받고 3, 4학년 때 육해공사로 흩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가 이루어질 수는 없게 되죠. 여전히 너 육사 몇 기야가 생기니까, 통하니까. 근데 정부나 국방부의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수도 서울을 육군이 만약에 또 침략해요. 그러면 통합생도였던 해군이나 공군 동기들이 전화해서 선배 대체 그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으면 난을 일으킨 육군 선배가 미안해 3, 4학년 때 이상한 카르텔에 들어서 그만 이라고 하면 동아리 탓. 동아리 탓. 근데 이게 뭐 말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싹은 잘라놓자. 자부심이 이상한 데서 큰다면 자부심의 근원을 없애놓자. 육해공을 분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학교가 통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군사관학교 안에 학부만 놓고 육사 몇 기다라는 호칭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과정에 대한 고민도 중요한데 전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봅니다. 수도 서울을 침략했던 우리 육군은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었을 뿐 그때 했던 일은 외적과 다를 바가 없죠. 침략군은 보통 원시적인 힘을 숭상합니다. 저는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성질에 주목을 하는데요. 원시적인 사람들은 부족 문화에 심취한다고요. 저는 그것이 헌법을 들이대면서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자고 했던 주장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적이나 만트라에 지나지 않지만 이름이 주는 부족장으로서의 힘 같은 걸 믿는 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적어도 쿠데타 세력을 대하는 우리들이 보는 저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왔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네. 그래서 부산상고 동문들이 같이 화낸 게 아니고 온 국민이 어깨 걸고 화를 내줬던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였는지 알았으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살려놓고자 하는 의지는 자기 이름 뒤에 붙는 육사 땡땡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중거 집단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그게 평생의 자기의 밥줄이고 자기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그 조직이 이제 육사이고 뭐해서 뭐 검찰이면 사법연수 검사 맺기 이게 평생이 됐고 그러면 그 카르텔이 이제 무너지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족주의가 깨지는 게 싫어서 반발을 하면 어떨까? 표면적인 이유야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모여서 항의를 할 겁니다. 아주 많이 모여서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스스로 말하기를 총궐기 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요즘은 집회에 걸기 대회 같은 이름을 붙이지 않는데 뭔가 시오지한 느낌을 주고요. 아, 현역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현역이 총 걸기 했으면 그건 반란이잖아요. 무반. 그리고 저 사진을 보자마자 성질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이것들이 세금으로 평생 월급 받고서는 육군이 수도서울 침략할 때 집에 있다가 지금 저렇게 모여서 뭐 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본청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의미가 보통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앞에서 제대 군인들이 자기들 권리 지키겠다고 나온 걸 보면 모든 폭력은 군으로부터 나온다로 뒤에 써있는 말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은 총동창회와 생도와 학부모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이 사진을 보시죠. 저희가 학대를 크게 할 수 없는데 자세히 보셔서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보시면 거의 다 늙크크들이세요. 아마 연금 수령자들 같아요. 아, 연금 불사들이요? 이게 많이 늙었으면 뭐라고 늙크크쯤 되세요. 개늑크크. 이게 제가 나이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회랑 제대군인 자유노조라는 게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사실상 우파 성향 정치단체죠. 극우 정치단체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제대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군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노동조합이에요? 그러게. 은퇴자 노조는 최초의 시도네요. 실제로 육사 3기가 아니고 33기겠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육사 42기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같은 사람이 여기 자리를 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회하는 곳에.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했다는 건 국회를 겁박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헤드라인이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가 취재한 그날의 발언들은 우리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해사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성장해야 한다. 무슨 바닷가 소나무한테 하는 소리도 아니고.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이미 성장기가 끝났을 그러니까요. 텐데. 아기 해달한테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럼 특전사는 왜 지상에서 근무합니까? 맨날 고공강화해야 되니까 하늘에 떠서 일하지. 오, 비행 부대. 그러니까 엑셀 부대는 지상에 있고. 아, 올라가기 싫어? 네, 전투 병력은 그러니까 배울 게 현장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커리큘럼이 현장에만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는 건 장교를 해본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배울 게 현장에만 있으면 그건 장교가 아니라 사병입니다. 사병이나 부사관도 이론 공부할 거 많은데 장교는 오죽하겠습니까? 3, 4학년이 되면 특정 과목 때문에 출장을 다녀올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환경을 만들라는 말을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선배들이 대한민국 수도를 침략하지 말았어야죠.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 육군훈련소는 왜 논산에 있습니까? 주적이 북한인데 철원에 두든가. 아이고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대 군인이죠. 논산에서도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주장들은 이제 해사나 육사가 배우는 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통합이 1, 2학년 돼도. 때는 어차피 사관학교에서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장교로서의 기본 소양. 통폐합을 해도 그 과목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뭘 배우냐가 중요하지 누구끼리 묶어놓냐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후자가 중요한 것처럼 처럼 돌고 있는 이야기를 것처럼 하고 있는 보인다.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도 드릴게요.
전문성을 해친다는 말을 보수 언론 위주로 요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전문성이 육군의 수도 침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건 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석 데스크에서 그 KOC2506님이 초고수. 아, 해군사관학교를 항공모함위에 차려야겠구나. 보급 어떻게 보급? 일단 선크림을 어마어마하게 보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생도들 빠져 죽는 사고 난다고요. 진해 이미 힘들어요. 자, 우리는 헷갈릴 때 조선일보를 보고 나침반을 잡죠. 나침반은 회전축의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반대편에도 동일한 바늘이 있죠. 저한테는 그게 조선일보죠. 검찰개혁이 다가오자 물귀신처럼 경찰을 주인공으로 바꿔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비슷한 수법을 씁니다. 육군도 아니고 육군 사관학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주인공을 해사와 공사로 바꿉니다. 지금 사진이 저게 조선일보에 있는 거 퍼왔거든요. 자운대 정문의 표지판 보이십니까? 해군대학, 공군대학 이미 있습니다. 저 안에. 문득 궁금한 게 그럼 육사는 왜 그동안 노원구에 있었을까? 이건 주 업무가 수도 침략이라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미리미리 반환하라 이것들아. 그러니까 저 논의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조선일보가 왜 반대할까를 궁금해하는 게 우리의 시간을 쓰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논의에 빨려 들어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가 사려 깊고 지혜로운 저널리즘을 널리 펼치고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맞는 질문은 공사와 해사는 왜가 아니라 보수는 왜 육사의 이름을 지키고 싶어 하는가? 입니다. 맞는 질문은 경찰은 누가가 아니라 보수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정말. 해사는 전투수영 1주, 하계 군사실습 4주 커리큘럼 짰답니다. 제발 대전에 둬서 생도들 빵 좀 먹게 둡시다. 조선일보는 왜를 생각하면 한결 쉬워지는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더 볼까요? 대통령이 미프진 이야기를 했죠. 임신 선택의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미프진을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보통 개신교 원리주의 혹은 이슬람교 원리주의 정권이 들어선 나라죠. 최근에는 미국 일부 주. 보통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하고 있는 일이고 조선일보는 원리주의 야수의 시각으로 악의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개신교는 부동산하고도 연결돼 있고 한국 사회에 많은 권력을 연결시켜주는 신경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이 미프진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사회 세력은 개신교 세력이라는 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요. 이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연결시켜주는 사회 지도층의 신경망 안에는 검찰도 다수 포함되죠. 그러니까 여성단체들이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검찰개혁 반대 들러리에 서는 일을 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조선일보 아까 임시 선택에 관련한 그 약간 원리주의 입장을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예전에 이제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윤석열이 수능 킬러 문항을 문제라고 막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네. 그게 왜 문제지? 이랬더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는 그게 맞다. 그렇죠. 수능이 이게 문제다. 네.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도 제가 보기엔 이제 조선일보는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하는 대상의 반대 논리를 그냥 차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때도 아마 윤석열이 낙태약 뭔가 허용해야 되지 않나 이랬으면 아마 또 찬성했을 거예요. 찬성했을 겁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명쾌하게 정반대인 조선일보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사 유튜브 이슈 전파사를 필두로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는 이렇게 부르죠. 서울의 매일신문, 수도권의 매일신문, 한국일보의 논조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딴지일보의 좌표 찍힌 민주당 의원 11명 보안수사권 소신파 몸살. 제가 아는 한 이분들이 소신을 가지기 시작한 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분들이 덜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안수권 유지 강경파라고 해도 될 텐데. 이야, 정치하실래요, 혹시? 그리고 첫 번째 사진으로 선택한 건 이게 소신파다라고 편집이 지정해주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이죠. 그 옆에는 괜히 끌려나온 표정에 실제로 괜히 끌려나온 사람이죠.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소장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저분은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장 공석인 거 빨리 임명 안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며칠 뒤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탄핵 이전에 그 국회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김용민 그것도 꽤 싫은가 봐. 재래 언론의 수법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저도 이런 수법 쓰고 모든 미디어 종사자가 이런 단어 사용 수법 씁니다. 저는 내란의 가능성이라는 말 대신 수도 침략이라는 아주 명쾌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한국일보는 법안에 이름 올린 의원을 알아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좌표라는 단어로 치환했고요. 여기 분노한 시민들을 딴지일보로 치환해서 축소시켰습니다. 이제까지 당론에 대해서 잠잡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 갑자기 당론을 뒤집는 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기쁘게 한 의원들을 소신파로 부르기로 한 거죠. 단어 쓰는 습관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안 쓰는데 어떤 정치인이나 특히 한국일보 같은 검찰 강성 지지층이 가끔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댓글 때문에 괴롭다 서사. 그러니까 이게 좀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보안스코 유지 강경파들. 근데 이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보안사건 폐지가 당론으로 알고 있고요. 네. 민주당에. 그리고 총리는 자기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안사건 폐지가 자기 입장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이제 더 이상 내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면 당정이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 강경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소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신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는 정말 이유가 저 뭐야? 소신파라는 강도 정도 다 똑같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은 지금 할 논의는 보안 수사권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 이 권리를 검찰이 주지 않을 거니까 어디에 줘서 어떻게 뭐 나누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대안 말하기 전에 안 된다부터 얘기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좀 한 발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타이밍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들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지도 연구는 해놓긴 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지금 가장 지금 너무 중요한 쳇바퀴를 겁니다. 좀 오래 돌고 있어요. 그게 네.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어떻게 산에 무슨 괴물이 하나 살고 있다고 쳐요. 좋아요. 그래서 정말 변종이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변종. 근데 개가 있어서 뭐 늑대나 호랑이들이 좀 조용해요. 네. 안 들어와. 그런데 그 괴물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민가에 피해를 주니까 그리고 괴물 대통령- 잡으러 이제 간단 말이에요. 대선주자를 잡아먹어요 막. 근데 잡으러 갔어. 음. 근데 잡으러 갔더니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야. 그 괴물을 잡으면 호랑이나 늑대도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그 어떡하지? 근데 그 결론이 아 괴물을 놔둬야겠구나.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이상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괴물을 잡고 그 다음에 호랑이와 호랑이를 늑대는 잡아야죠. 더 낮은 수준의 보호막으로도 가능하니 네. 그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족의 사냥꾼들이 괴물을 잡고 있으면은 뒤에서 원로들은 그래서 다 이제 호랑이와 늑대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이 그 타이밍인데. 근데 호랑이 늑대 고민하고 있으니까 괴물을 잡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지금 강경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을 안 잡았더니 괴물은 또 다른 대선주자를 잡아먹었어요. 그러겠죠. 동화의 엔딩이에요. 예, 따라서 또 잡아먹겠죠. 따라서 이제 강경파의 대응들은 당론파들이 할 일은 지금 빨리 대안 정리해서 몇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논의되고 아니, 있는 거. 있고 그게 내놔야죠. 민주당의 그 공식 TF에서 나온 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것과 관련된 분석들을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많은 유저들께서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판세를 보는 또 다른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억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다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입법 발의하신 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방송에서 뭐 욕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골에 몰리죠. 비난을 받죠. 그러면 댓글 때문에 괴롭다 서사를 종종 동원합니다. 야.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이거 해도 돼요. 많이 괴로움을 당하죠. 스포츠 선수들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이 하는 일은 매일매일 회사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온 대중이 만약에 내 회사 일을 들여다보면서 너 왜 이거 이렇게 해? 너 왜 이거 이렇게 해? 너 왜 이거 타석은 그냥 헛스윙했어? 이걸 맨날 말하면 슬프잖아요. 벌크업을 왜 이것밖에 못했어? 악플 다는 사람이 자기 회사 일에 대해서 비슷한 말 들으면 아주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과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 관심과 돈을 주는 사람들이 그 악플러하고 겹치거든요. 이건 나쁘죠. 스토커의 사랑이죠. 스토커의 사랑은 폭력입니다. 그들이 없는 대신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돈을 좀 덜 버는 게 저는 이상적인 사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쉽진 않겠고 고쳐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죠. 다만 정치인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공인이죠.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영화배우가 공인이 아니라 공인의 언행과 선택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유권자 운명이 바뀝니다. 유권자는 못된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지 말을 얻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그냥 뭐 주인님 버릇이 잘못되어 먹은 걸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대의 정치 하에서의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 대의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그 정치에서 이제 발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알아야 될 위치에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뭔지를 계속 들여다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일 뿐이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의사를 연예인이나 스포츠인이 뭐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고 하면은 뭐 그래 뭐 공인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영향력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정치인은 어쨌든 그 민의를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댓글들이라는 것도 그 민의의 한 종류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습관을 쓰거든요. 자기 선택에 대한 지적 내용들이 있죠. 아주 멀쩡한. 그 지적은 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만 부각시켜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진짜 고약합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건강하고 받아들여야 될 지적 9,000명을 빼고 한 8,000명이라고 해봅시다. 네, 제일 더러운 2,000명을 채해서 걸러내서 대중한테 보여주죠. 그리고 그 2,000명 중에서 또 걸으면은 와 봐주지 못할 것들이 나오죠. 뭐 그래서 한 200명 있다 쳐요. 지적을 10,000명이 했는데 더러운 사람 200명이 나오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만 하다 보면 본질이 사라집니다. 그때 왜 골 못 넣었냐, 노래 삑사리 냈냐 이런 비난하는 시민들의 삶과 관련이 없거나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시민들 본인이 애정을 조절한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보면. 근데 검찰개혁을 뒤집는 입법을 한다는 건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문제잖아요. 한국일보는 그 의원들을 소신파로 포장을 해주고 소신파로 포장을 했으니까 쏟아지는 항의는 다 진상으로 포장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항의하는 시민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보안수사권 존치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를 야심차게 실었습니다. 근데 지역구가 경기 광명을인 김남희 의원의 인터뷰가 눈에 띕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매도하고 아이들도 광명 중고교를 보내며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평범한 엄마. 대참사입니다. 그 강남 살면서 그 종부세 내기가 버거운 평범한 그 아니 까놓고 이런 어감이잖아요. 우리 지역구민 포함해서 나는 우리 지역에 살다니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김남희 의원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쌍욕을 올렸어요. 미친 어쩌고. 네.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교수고요. 네. 민주당의 그 정읍시장 예비 후보였던 적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청와대 행정관도 한 적이 있고 그런 분인데 그 사실을 SNS에 김남희 의원이 얼마 전에 올렸네요. 그게 이제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한 9할구푼의 경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민선 정치인이라면. 근데 이 어감은 정말 저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평범한 엄마. 인간이란 무릇 성공하면 강남에 가야 하거늘 그걸 안 하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나는 미저러블 테러블 내가 강남을 포기했어. 나를 약자의 위치로 포지셔닝 하려다가 온 지역구민을 욕보이는 발언처럼 저는 들려요. 검찰이 나를 털어서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이건 심지어 검찰의 논리입니다. 대통령을 털어서 나온 건 대통령이 평범하지 않고 겁나 성공한 사람이라 나온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뒤집어서 보면 검찰이 털면 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라는 논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청와대 있을 때도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참 안타까운 게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상대방이 검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화가 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검찰과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막상 검찰은 검사가 아닌 누군가를 앞에 내세워요. 근데 여기서 김남희 의원은 아주 좋은 간판인 거죠. 그렇죠. 검찰의 앞에 서는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막상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와서 말하지 않아요. 네. 박균태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이 보안수칙 유지해야 된다고 말해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게 자주 보던 그림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이제 피곤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셨다고 하는데 원래 있던 국회의원일 거 아닙니까? 평택갑의 홍기원 의원은 이 사람도 검사고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예. 법사 위에 올라가야 할 법안을 본인이 만들어 본 게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든 게 아니겠죠, 일들을- 자기가. 이런 일들을 꽤 자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네. 법안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거였고 저는 이제 김남희 의원한테 그 쌍욕한 그 사람은 다시는 중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아, 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왜 그 걸은 200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정예라서 그런 건가? 이게 분석데스크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남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세상 신분 강등이라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을 광명 지역구에서 자기 동네 이름을 팔면서 하면 어떡해요? 아유 정말. 그래서 제2의 강남 만들겠다고 뭐 그러고 하죠. 아우. 이게 이제 저 말씀이 김남희 의원의 말씀이 저 워딩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기자가 편집을 저렇게 한 건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기자나 데스크 김남희 의원 셋 중에 하나 혹은 모두는 검찰에게 정신적으로 싱크가 막기 시작한 걸로 보여서 좀 무섭다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도 암울한 미국 단신. 설마 저걸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저게 지금 그 미국 백악관 공식 백악관 트위터. 와. 저 사운드 누가 고른 거죠? 이야. 아우 씨. 트럼프 동전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스캇 베센트 상무장관이 조폐공사 사장도 아니고 왜 이런 거 알리는 일까지 지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동전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얼굴이 있는데 1776 물결 표시 2026 그러면 저게 저 사람 생모리 연도 같잖아요. 그럼 250년이나 사는 엘프인데 그게 중요한 게 금년에 아니지. 가신 거야? 올해까지만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0년 살았으면 정말 인류의 보물인데 살아있는 기록이잖아. 근데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저게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250년, 미합중국의 250년 역사를 요약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미국의 화신이야? 야. 더 충격적인 이외진이 또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 원래 만들기 전에 원안에는 앞뒷면에 트럼프가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트럼프 이거 원안이죠? 트럼프 밑에 왜 인갓 위 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꼭 신이 트럼프인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딱 100년 전인 1926년에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건국 150주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념주화에 조지 워싱턴 얼굴을 넣고 그 옆에 자기 얼굴을 넣은 적이 야,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 있다. 조지 워싱턴은 들어갔어. 켈빈 쿨리지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뭐죠? 대공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26년.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몰라. 29년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몰라도. 대공황이 29년쯤에 와서 30년대 초반까지 가고 중반까지 가고 그 기간이 대중문화라는 것을 낳는 그 기간으로도 활용이 됐죠. 여기 예전에 얼마 전에 그 250달러 지폐 발행하면서 네, 조폐국장이 경질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생존 인물을 집회에 넣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왜냐면 예, 그래서 그게 법 위반이다라고 그래서 주장했었는데 몇몇 민주 시민들이 기뻐하며 그럼 죽이자. 그렇죠. 괜찮은 방법이다. 아니,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그 생존 인물을 그 동전에 넣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예, 승전했을 때 그때 황제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때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렇죠. 그 정도는 예, 돼야.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개방되기보다 그 미국이 이렇게 되는 게 더 빨라졌는구나. 그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 개방은 안 되는데 미국 폐쇄가 빨라지고 있어요. 예. 트럼프는 여권에도 자기 초상화 집어넣죠 지금. 이러니까 저희가 이 짤을 버리지 못하고 또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대하신 지도자 이게 동지께서 되네요. 예. 인민이 부유하도록 관세를 추가하시었다.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께서 인민이 부유하도록 관세를 추가하셨다. 왜냐하면 저 적었나? 트럼프 동전 나올 때 미국인들의 최초 반응이 그거였거든요. 혹시 북한엔 있냐? 그랬다가 있다길래 다행이다. 여권에는 김정은 없었는데 북한 여권에는 우리가 더하다? 네 우리가 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어제 옆 동네에 흥행이 대박을 치는 바람에 저희 방송을 사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 생방송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당사자를 모셔서 인터뷰를 했죠. 보통 집도 아니고 도시주택공사가 연관된 사회주택이라고 불리는 곳에 입주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시고 피해자가 수도권에 매우 많다는 사실도 들려주고 가셨는데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있을 때 피해자 보증을 서고 대신 빚을 갚습니다. 대위 변제를 해주는 곳이죠. 이곳의 사장은 2024년부터 사장으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제 말씀은 이 회사의 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도 하고 저번에 전세 대출해주다가 엄청 떼어먹힌 그건 저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세 대출 보증을 하고 있고요. 전세 사기를 당하면 대신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고 다른 기관 그 사고 규모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면 대신 지급하잖아요. 예상보다 사고가 많이 나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도였어요? 손해 난 게 얼마 정도였어요? 저희가 신용 전세 보증 관련해서 무슨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나냐니까요. 크게가 아니라 작게는 얼마 나냐고요. 저희가 아니, 야, 퇴직하고 싶은 한숨인데요? 이건 인신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이나 고위층 고위 관료들이 당황할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소리를 내세요. 강아지 낑낑대는 소리 같긴 한데. 어르신들이 당황하니까. 저번에 전세 대출 해주다가 엄청 띄어먹힌이라고 대통령이 하니까 바로 그건 저희 아닙니다가 일성이에요. 대신 지급해줘야 하잖아요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는 빨리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다가 아니고 저희는 대위 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행사합니다. 대출 기간은 다른 데입니다. 뭐 이게 맞는 답이죠.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곳 있고 건설 관리하는 곳 있고 채권 회수하는 곳 다 다르다는 게 묻자마자 아닙니다 하고 도망갈 이유가 그쵸.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다음에 다른 문장들이 더 나와야 됐죠. 저런 태도를 보면 피해자들은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영상 뒤에는 변제해준 금액과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 이 사장이 답변을 해요. 아까 보신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답을 제대로 못하고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요. 뭐가 그 금액이라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합니다. 2024년부터 사장하신 분이 숙지를 못하신 자료를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았습니다. 한국경제 신현수 기자의 올해 1월 단독인데요. 300억이 아니고 1조입니다. 작년 한 해만 1조 1,800억 원입니다. 24년에는 8,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위 변제를 해주고 나면 망한 회사나 전세 사기 친 사람들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낸 돈은 2,200억밖에 안 됩니다. 2022년에는 3,000억대였는데 작년에 1조까지 늘었죠. 이건 부동산 PF가 망한 것도 있겠지만 전세 사기가 늘어난 것도 엄청나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틀어막는 역할을 하는 기관의 사장은 저희 아닙니다를 말하러 나왔다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어제 출연해주신 박근호 씨께서 만난 그 기관들은 아닙니다만 저 회사가 태도는 같죠. 상관없는 얘기인데 검찰이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특사경은 법지식이 떨어져서 수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정성호 장관이 많이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잘 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무고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지 않으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면 지금 무고한 피해자가 안 나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그 경찰과 검찰, 그다음에 특사경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특사경들은 수사를 하죠. 뭐 건교부든 식약처 등 이런 데다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수사를 하면 그 수사 기록을 다 모아서 검사한테 보내요. 그러면 검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고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특사경이나 경찰에서 하는 수사, 그 수사를 검사가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기소하는 그 일은 검사들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 이건 내 실력이 아니거든. 거기서 만약에 숟가락을 얹고 싶으면 얻고 싶은 사건에만 숟가락을 얹어요. 그죠? 그게 돈이 될 거라든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진짜 검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내 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서 뭐 누군가를 털고 싶다. 제약회사 10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쫙 긁고 가는. 그게 뽀대가 나고 승진하는 그죠. 수사지. 특사경이 열심히 해온 거 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 뭐 상표 2만 원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수사권이 없어지면 그런 거 안 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수사권이 없어지면 자기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볼 수 있어요. 민생을 봐도 이 비슷한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져가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정담 특사경이 물어오는 것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왕성하게 처리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많이 발견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어젠가 한겨레 칼럼 중에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오히려 더 잘 감독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100% 동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감사원이 일반 행정기관을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정책도 하고 있으면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죠? 자기 행정업무가 따로 있으니까. 이건 승진한 업무고 요거는 승진한 업무가 아니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 맨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감사원은 직접 정책을 하지 않고 남의 일이 잘 되고 있는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자기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를 훨씬 더 깊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업할 수 있어요. 기소하는 사람 본연의 임무.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아까 말처럼 지금은 안 한다니까요. 내가 스타가 되려면 수사를 시원하게 해야지. 네, 특사경 수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수사를 이렇게 이제까지 하면은 내가 기소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까지 더 잘? 재래 언론이 그 검사를 띄워줄 때나 아니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할 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 보면 무슨 사건에서 얼마나 힘센 사람들을 혼내줬나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죠. 네, 수사가 주인공인 거예요. 지금까지 검찰은. 기소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 끝으로 잠시 후에 반가운 손님을 만납니다. 뉴스타파의 박종화 PD를 모시는데 이분은 우리 XSFM의 선거팀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당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뭔지 까먹으셨을 테니까 덕질인과 함께 짧게 선수학습을 하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지선 때 예비 후보가 나오지 않고 본후 후보랑 한 명 나왔는데 예비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민주당. 네, 극우 언론 스타들의 정당입니다. 그렇죠. 크게 세 뿌리가 있다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재. 네. 극우 언론 펜앤드마이크의 그분이죠. 아, 네. 자, 정규재용이 창당을 하려고 했더니 최인식이라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마이크 좀만 껴요. 네. 이 사람은 극우 원외 정당 만들기를 좀 해본 사람이에요. 한 10년째. 그러면서 뭐 전광훈 옆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침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둔 게 있어서 네. 정규재 씨가 그 조직을 가져와서 자유민주당 창당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저 기억나요 아직도. 그 자유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기사를 처음 보면서 자민당? 세상에 성갑이 오늘 생일이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신당이 창당되다니. 네, 그래서 방금 갖고 온 사진이 그때의 그 포스터예요. 네 정규제고요. 두 번째는 고영주. 음. MBC의 극우 사장이었죠. 아 그렇죠. 고영주옹은 대여 전문 정당 하나를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은 친반 국민 희망 연합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대선 때는 이상한 물건만 팔던 오영국 회장이라는 사람의 아하하 경제 애국당이 되었다가 어떤 전과 18범위 대여에서는 이은재 의원을 스카우트해서 한국경제당이 되었다가 세 번째 손님은 고영주의 자유한국 21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커버는 저 고영주 씨의 저서입니다. 과연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정규재용이 창당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한국 21을 해체한 후 자유민주당으로 합류를 합니다. 네, 빈자리가 두 칸쯤 더 있어 보이네요. 세 번째는 손상윤과 지만원. 어이 지만원 대박 오랜만. 손상윤 씨는 표정 왜 극우언론 저러셔? 네. 뉴스타운과 메디팝 뉴스의 사주고 뭐 뉴스타운 사주였고 알죠? 네. 지만원 씨는 시스템 클럽이라는 사이트를 가진 광주 모욕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 극우적 망발로 재판을 받은 21세기 최초의 스타 중 한 분이죠. 이 두 사람도 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유당이라고. 그리고 정규제 고영주가 부르니까 네. 이들은 자유당을 들고 자유민주당으로 흡수 합당을 합니다. 아 통합자민당이군요. 이렇게 해서 정규제의 카드 21년, 만들었다. 네, 21년 부산시장 보궐 출마 같은 무서운 일을 벌였는데 지난 총선에서 정규제용이 당과 각을 세웁니다. 아 네. 정규제 씨는 반윤인데 당이 자꾸 친윤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총선 후에 정규제용이 탈당하고요. 현재는 이재명의 개과천선 극우 노인네 컬렉션에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조갑조 선생님도 있고. 네. 이후 자유민주당은 고영주 원탑 체제로 들어갔는데 형제는 그 대표도 사임을 해서 비대위 체제가 됐다네요. 이번 지선에서 뭐 극우 사당 연대라고 하긴 했어요. 우리공화당, 자유화혁신,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민주당. 친박, 친윤, 친일을 넘어선 숭일을 보여주고요. 숭일. 광주 모욕, 반공 같은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주요 특성이 바로 엘리트 의식입니다. 자신들이 매우 유능하고 똑똑한 언론 엘리트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특히 우파를 선도하는 싱크탱크,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고영주 씨는 대표적으로 공안검사 출신이죠. 네. 그래서 저 책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 표지에 공안검사로 살았던 이런 문구 있어요. 근데 여기 황교안은 어느 당인가요? 그러면 자유화혁신이요. 자유혁신.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하는 생각만 같을 뿐 조직이 다른 극우들은 되게 많죠. 아마 이게 고영주 씨가 있어서 뭐 이렇게 그 포션상 굳이 황교안이 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술 한 잔씩 하면 서로 네가 공안에 대해 뭘 알아 이러고 싸울까봐. 둘 다 공안검사거든요. 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기억하시고 광고 뒤에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